결혼했는데 시댁이 두 곳이었습니다. 한 집에선 앉아 내가 할게라며 제 손을 잡아주고 다른 집에선 문 열자마자 그릇부터 치워가 첫마디였습니다. 같은 남편 같은 며느리인데 어디에선 가족이고 어디에선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제 손만 보고 전부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조용히 걸린 전화 한 통이 두 시댁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윤미경은 쉰을 바라보던 나이에 결혼했다. 젊을 때는 부모님 병간호와 생계 때문에 결혼을 미뤘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미경이 28이던 해였다. 당시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던 미경은 면접을 포기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 미경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인이자 딸로 살았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미경은 35이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 출퇴근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주말이면 산책을 하고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났다.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은 그 말을 위로처럼 들었지만 미경은 진심이었다. 부모님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게 두려웠다. 그런 미경 곁에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박성호였다. 성호는 미경이 다니던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처음에는 가끔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성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차 드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3년을 이어졌다. 성호는 급하지 않았다. 미경이 지쳐 보이면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고 미경이 웃으면 함께 웃어 주었다.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이었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굳이 지금 결혼을 하느냐고 말렸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가족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고생을 사서 해. 친구들의 걱정 섞인 만류가 이어졌다. 하지만 미경은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부를 혼자 맞이하는 것도 괜찮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성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모인 작은 모임이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조용한 레스토랑을 빌렸고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성호가 미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쯤 지나서 미경은 성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성호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성호는 어릴 때부터 두 집을 오가며 자랐다. 서울에 친어머니가 계시고 지방에 새어머니가 계셨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복잡한 이야기라서 참아. 미경은 놀랐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어른들이야 다 비슷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두 집을 오가기 시작하면서 곧 알게 된다. 한쪽에서는 손님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며느리였다.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결혼 후 첫 번째 인사는 서울 외곽에 사는 성호의 친어머니 정순자 여사에게 갔다. 미경은 긴장했다. 50 가까운 나이에 처음 맞이하는 시댁 방문이었다. 손에는 백화점에서 공들여 고른 선물을 들고 있었다. 성호가 미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걱정 마세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 여사가 현관까지 나와 있었다. 60 후반의 나이였지만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미경이 인사를 올리려 하자 정 여사가 먼저 손을 잡았다. 어서 와요. 멀었을 텐데 고생했어요. 그 첫마디가 미경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거실로 안내받은 미경은 자리에 앉으려다 말았다. 부엌 쪽을 보니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정갈한 나물 반찬들과 따뜻한 국, 그리고 갓 지은 밥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경이 일어나려 하자 정 여사가 손을 저었다. 여긴 네가 쉬러 오는 집이야. 앉아 있어. 그 말에 미경은 당황했다. 처음 시댁에 와서 손님처럼 앉아만 있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밥그릇을 미경 앞에 놓았다. 우리 성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얼굴 보니 마음 편해요. 식사 내내 정 여사는 미경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서 자랐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부모님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그 나이에 혼자 다 감당했다니. 정 여사의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미경이 설거지를 하려 일어서자 정 여사가 다시 막았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성우랑 산책이나 다녀와.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살 때도 늘 하던 일인데 뭐. 결국 미경은 성우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돌아왔을 때는 설거지는 물론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나 있었다. 정 여사는 미경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다.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딸처럼 생각할게요. 그날 이후로도 정 여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명절에 찾아가면 이미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경이 도우려 해도 앉아 있으라는 말만 돌아왔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일 때 미경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주말에 들르면 정 여사는 늘 미경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준비해 두었다. 이거 네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잖아. 어머니,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기억해야지. 어느 날 미경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병원에 가기도 귀찮아 그냥 집에 누워 있었는데 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우한테 들었어. 몸은 좀 어때?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감기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약은 먹었어? 내가 죽 좀 끓여서 갖다 줄까? 미경은 코끝이 찡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감사야? 가족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이 편안함이 뭘까?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다. 정 여사의 집은 미경에게 쉼터였다.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다. 미경은 이곳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시댁에서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걸 미경은 곧 알게 된다. 결혼 후 두 번째 인사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새어머니 강옥분 여사의 집이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어머니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 여사의 집에서 편안하게 대접받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른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의를 갖추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부터 달랐다. 강 여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미경이 인사를 올리자 잠깐 손을 멈추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왔어요? 성호야, 짐 안으로 들여놓고. 그게 전부였다. 따뜻한 환영도 악수도 없었다. 강 여사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고 미경은 어색하게 현관에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미경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부엌이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 먹고 난 그릇들이 그대로였다. 거실 한쪽에는 다림질할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말로 시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미경은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때 강 여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눈치는 있네요. 칭찬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설거지를 마치자 강 여사가 냉장고를 열었다. 점심 준비해야지. 성호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부터 배워야지. 결혼했으면 남편 입맛은 알아야죠.
강 여사는 재료를 꺼내놓으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하지만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지시였다. 이건 이렇게 썰고 저건 저렇게 하고. 미경은 말없이 따라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렸다. 성우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들자 강 여사가 미경을 쳐다봤다. 앉아서 뭐 해요? 밥그릇 채워야지. 미경은 얼른 일어나 밥을 더 퍼들였다. 식사 내내 미경은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다. 반찬이 떨어지면 가져오고 물이 필요하면 따라주고 국이 식으면 데워왔다. 정 여사의 집에서는 손님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식모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하더라. 우리 땐 시집와서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툰 게 문제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 말은 미경이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마당을 쓸고 저녁 준비를 했다. 쉴 틈이 없었다. 잠깐 앉아있으면 강 여사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사람은 왜 앉아만 있지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강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릇은 이렇게 닦는 거예요. 기름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미경의 손이 떨렸다. 부모님 병간호하면서 수없이 설거지를 해왔지만 이렇게 지적받는 건 처음이었다. 밤이 되어서야 미경은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고했어요. 새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죠? 괜찮아요. 미경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틈틈이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더라는 말만 반복됐다. 떠나는 날 강 여사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자주 와요. 명절 때 꼭 오고. 네, 어머니. 차에 오르자 미경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성우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며느리인데 한쪽에서는 손님이고 한쪽에서는 일손이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미경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자신을 느꼈다. 강 여사의 집을 다녀온 후 미경은 며칠 동안 몸이 무거웠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다. 목덜미가 뻐근하고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피곤해 보였다. 그저 이틀 다녀온 것뿐인데 몸은 일주일을 고생한 것처럼 반응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다. 손목이 시큰거렸다.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청소하느라 무리했던 모양이었다. 마우스를 잡을 때마다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미경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겨우 이틀 시댁 다녀온 것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견디는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자 또 강 여사의 집에 가야 했다. 이번에는 사흘을 머물렀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았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다. 손은 기름투성이가 됐고 발은 퉁퉁 부었다. 강 여사는 여전히 칭찬 대신 지적만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져야 모양이 예쁘지. 요즘 사람들은 설거지도 대충 하더라. 미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허리를 더 숙이고 손을 더 빨리 움직였다. 집에 돌아온 날 미경은 침대에 쓰러졌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손목은 밤새 욱신거렸다. 잠을 자려 해도 몸이 아파서 뒤척였다.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 가볼까요? 많이 아파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새어머니 댁에서 무리했죠? 성우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미경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험담을 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참다 보니 몸은 점점 더 신호를 보냈다. 손가락 관절이 부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어느 주말 성우가 말했다. 어머니가 오신대요. 잠깐 들르신다고. 친어머니요? 네. 미경은 서둘러 집을 정리했다. 정 여사는 늘 미경을 편하게 대해주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 여사가 도착했다. 손에는 미경이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을 가득 들고 왔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보고 싶어서 왔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 여사가 자연스럽게 미경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참 예쁘네. 우리 며느리 손. 그런데 그 손을 만지던 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손목에 붓기,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이 느껴졌을 것이다. 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미경의 손을 오래 바라보았다. 미경은 순간 당황했다. 손을 빼려 했지만 정 여사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미경의 손을 쓰다듬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들켰다는 느낌이었다. 숨기려 했던 것, 참으려 했던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기분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사람이 너무 참고 살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온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미경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미경은 거실에서 정 여사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아이를 데려왔으면 보호부터 해야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미경은 알았다. 정 여사가 강 여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걸. 미경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걸.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순간 미경은 처음으로 울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울음이었다. 그날 밤 전화 통화를 들은 후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 여사는 강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일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보살펴야 할 사람이지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정 여사는 미경을 조용히 불렀다. 오늘 병원 같이 가자.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은 척하지 마. 손목이랑 무릎 제대로 봐야 해. 정 여사는 단호했다. 미경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혼자서는 병원 갈 엄두도 나지 않았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약해 보일 것 같았고 유난 떠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다. 손목 터널증 후군 초기, 그리고 무릎 관절염 징후. 의사는 말했다. 무리하셨나 봐요. 계속 이러시면 만성으로 갈 수 있어요. 당분간 무거운 일은 피하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진료실을 나오는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몸이 이렇게 됐다니. 앞으로 명절 때마다 주말마다 강 여사 집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 여사가 미경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정 여사는 미경을 앉혀놓고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손 좀 담가봐. 물에 손을 담그자 뻐근했던 관절이 조금 풀렸다. 정 여사는 미경의 손을 천천히 주물러 주었다.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 느끼는 온기였다. 어머니. 응? 감사해요. 무슨 감사야? 당연한 거지. 정 여사는 미경의 손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나도 며느리였어. 젊을 때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다짐했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당연하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시아버지 새숨을 떠다 드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친정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
정 여사의 눈가에 옛 기억이 어렸다. 그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라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게요? 고생은 미덕이 아니야. 가족은 서로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지. 고통을 주는 관계가 아니야. 미경은 정 여사의 말을 곱씹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나는 우리 성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아프면 안 되잖아.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은 척하는 거 그만해. 사람이 너무 참고 살면 몸이 먼저 망가져. 정 여사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그게 나약한 게 아니야. 그게 정직한 거야.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강하게 보이려고,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 애썼던 시간들. 그게 얼마나 버거웠는지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울어. 실컷 울어도 돼. 정 여사는 미경을 안아주었다. 미경은 정 여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이었다. 며칠 후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우가 받았고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었다. 성우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어머니가 다음 주말에는 안 와도 된대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미경은 놀랐다. 강 여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경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강 여사가 변한 건지 아니면 정 여사의 전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 사람. 대신 목소리를 내준 사람. 정 여사는 미경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미경은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태도인 것 같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정 여사의 전화 이후 강 여사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다음 방문 때 미경이 집에 들어서자 강 여사는 예전처럼 빨래를 널고 있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있었고 미경에게 먼저 자리를 권했다. 왔어요? 앉아요. 네, 어머니. 미경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강 여사가 차를 내왔다. 직접 내온 것은 처음이었다. 몸은 좀 어때요? 손목이 안 좋다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노골적인 일 지시는 없었다. 미경이 부엌에 가려 하자 강 여사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손목 아프다며. 미경은 놀라서 강 여사를 바라봤다. 정말 변한 걸까? 하지만 강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미소는 없었고 목소리도 차가웠다. 마지못해 하는 건가? 미경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다. 어쨌든 부담은 줄어들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이것저것 시키지 않았다. 대신 강 여사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미경이 설거지를 하려 일어서자 강 여사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손목 조심하라며. 됐어요.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도와주지 말라는 건지 배려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들렸다. 거실로 돌아온 미경은 성우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 여사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화가 난 건가? 미경은 불편했다. 일을 시키면 힘들고 안 시키면 서먹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계. 강 여사와의 거리는 여전히 서늘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우가 말했다. 새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죠? 그런 것 같아요. 미경은 짧게 대답했다. 사실 달라졌다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했다. 겉으로는 바뀐 것 같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다. 미경은 걱정이 앞섰다. 명절이면 또 강 여사 집에 가야 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진 않더라도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정 여사에게 전화가 왔다. 명절에 우리 집으로 와. 새어머니 댁은 성우 혼자 다녀오면 되지.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명절인데. 왜 없어? 몸 아픈 사람이 무리할 필요 없어. 성우더러 혼자 다녀오라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 성우는 강 여사 댁에 혼자 다녀왔고 미경은 정 여사 집에서 편히 쉬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가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 여사는 말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네 몸이 먼저야. 미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 여사는 노골적인 요구는 줄였지만 마음속 기준은 그대로였다.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하고 시댁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생각. 그건 평생 살아온 가치관이었고 한두 번의 전화로 바뀔 리 없었다. 그리고 미경도 깨달았다.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다가 서로 상처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 여사와의 관계는 그냥 그 정도로 두기로 했다. 예의는 지키되 무리하지 않기로. 명절에는 짧게 인사만 하고 주말 방문은 성우 혼자 가도록. 그게 서로에게 나은 선택이었다. 대신 미경은 정 여사의 집에 더 자주 갔다. 그곳에서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었다. 어느 날 정 여사가 말했다. 사람은 억지로 바꿀 수 없어. 그냥 네가 편한 곳에서 숨 쉬면 돼. 네, 어머니. 새어머니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네 몸 지키는 게 먼저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미경에게는 기준이 생겼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 없다는 것. 나를 지켜주는 사람 곁에 머물면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인생의 후반 미경은 배웠다. 관계에도 선택이 있다는 것을.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윤미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 두 개의 시댁을 오가며 깨달은 진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태도였고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손님처럼 대접받고 다른 쪽에서는 일손 취급받았던 적. 말하지 못하고 참다가 몸이 먼저 아팠던 순간. 미경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거나 누군가의 시어머니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평가하는 사람인가요? 안아주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 우리 모두 따뜻한 어른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